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변동으로 한번 보여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이 아주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문 과정이지만 재미있게 한번 가볼게요. 순환국면이 4개가 있고요. 안정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경기 변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기 변동은 순환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국면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자, 순환국면. 자, 4개의 순환국면이 있고요. 또 특수국면이라는 안정시장이 있다라고만 요건 가정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기가 순환을 하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갑니다. 자, 꼭대기점 우리가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점이고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저점. 자, 그럼 평균 경기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순환국면으로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좋은 걸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고요. 호황이라고 하고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후퇴가 오고요. 여기가 하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황이고,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죠. 회복이다. 이렇게 4개의 국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냐면, 확장과 수축이 있다 그랬죠. 확장과 수축.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처음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냐, 누구 중시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경기를 따라 움직이는 측정 지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건축량, 거래량, 가격인데요. 자, 이쪽에서는 딱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매도자가 자꾸 안 팔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땡기려고 하죠. 그래서 매도자가 적고 기다리는 사람 위주로 중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도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매수자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가 적으니까 매수자 위주로 가져가셔야죠. 자, 그럼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이쪽은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집니다. 확장은 글씨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간다.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간다. 자,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럼 회복은 반전되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후퇴는 매도에서 매수로.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있는 과정에 가겠는데요. 자, 2가지를 물어봐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공가율, 집이 비어있는 공가율과 그 다음에 사무실이 비어있는 공실률과 또 물어본다면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상향이면은 내놓기만 팔립니다. 공실공가가 줄고요. 오히려 여기는 하향이기 때문에 내놓기만 하면 안 팔려. 공실공가가 늘어나죠.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는 감정평가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내가 대상 부동산이라면 사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과거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얘가 20억이다. 그럼 상향시장은 이전 가격은 하한가가 되거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전 가격은 나한테 상한가가 되거든요. 반대입니다. 반대적인 지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 손을 이렇게 들고요. 상향시장은 매도자 시장이다. 그래서 공가율은 낮고 과거의 사례가 하한가가 된다. 자, 떨어집니다. 매수자 시장에서 가격 떨어지면 과거 사례가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회상 후 하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시장 갈게요. 회복은 올라갑니다. 매수에서 매도.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올라가니까 새로운 거래 하한선. 자, 고객의 수가 약간 증가하고 공시가 적다. 그 다음에 상향시장 갑니다. 매도자 시장.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 적점에 도달해서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후퇴는 매도에서 매수.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거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공시는 증가한다. 자, 하향은 매수자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공시를 증가하죠. 부동산의 소유가 큰 부담이 된다.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것은 순환국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고유의 시장입니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시장이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며 가벼운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뭐 24평 아파트가 2억이다. 평가사 봤을 때는 자, 안정시장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불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게 안정시장이 돼요. 자, 그래서 안정시장은 불황이 강한 시장이다. 그래서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 부동산 고려의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가 아닌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순환주기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이제 또 잘 나오냐면요. 자, 넘기시면은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자, 여기도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어요. 자, 경기 변동에 대한 유형 들어갑니다. 자, 대부분, 자, 우리가 순환적 변동이 대부분이에요. 순환 국면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순환 국면이 정점에 만약에 5월달에 정점을 찍고요.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자, 저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달 저점 찍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순환입니다. 순환적 변동은요, 순계추무라고 암기하시는데, 자, 순계추무. 그래서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순환적은 회상후화로 순차적으로 가요. 그래서 건축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했다. 그럼 이건 순환 찍으십니다. 그런데 계절적이라는 건 달라요. 계절적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절적은 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자, 매년 12월 달에 건축원이 다 감소했다. 방을 주기로 대학교에 주면 원룸이 생겼다. 원룸에 공이 생겼다. 이런 거. 근데 추세적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장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제를 보시면은 장기적,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축 성장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건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그런 추세죠. 근데 무작위적이라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자, 무작위적이라는 것은 불규칙적. 우리가 예기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 같은 걸 예기치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작위적이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비주기적, 비순환적이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제이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시장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기본 개념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소가 나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해요.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거의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론상이에요. 부동산도 불완전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시장론에서 가장 연계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자,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시장 파트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에 자,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완전 경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완전 경쟁은 코카콜라가 500원이면 다 캔콜라가 500원인데 그 동질하다 보면 그 정보라든지 그 가격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공개됩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비동질성이라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자,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니까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적인 거래가 많고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탄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몰이가가 안 되니까 비표준화성을 써요. 그 다음에 칠판주계처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띄어다 팔 수 없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유통구조를 통해서 조직화되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비조직성이라는 말을 쓴다.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 이렇게 해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나오는 게 자, 수급 조절이 안 됩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을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 특히 단기에서 안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못 늘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또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거. 자, 저기까지는 시장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기능은 역할을 해요.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공급자한테 또 배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및, 자, 우리가 자원 배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 및 공간 또 배분하더라. 자,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교환의 기능도 하더라.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가격을 창조시키고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면 정보를 얻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요.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양과 질이 조절되더라. 자,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질이 높아져요. 자, 양과 질의 조정.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지면서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올려서 우리가 양과 질이 조정되더라. 또 지대의 지분에 따라서 토지 이용 율대가 또 결정될 수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게요. 자, 특성 가장 중요한 게, 자, 국지성입니다.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고 부동성에서 얘기했고요. 지역 시장별로 불균형이 지속돼서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돼서 곤란합니다. 지역 간 연계성이 낮죠. 그래서 가격이 지역마다 틀리게 되고요. 자, 수급 조절 곤란성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고요. 그 다음에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은 다 개별성 때문이다. 특히 비공개는 굉장히 그 시장이 사적 경향이 띈다.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자, 매매라는 것은, 자, 살매와 팔매예요. 사는 건 고가성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자, 파는 매매는요, 황금성이 낮아요. 그 때문에 극매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제값을 못 받죠. 단기 거래의 곤란성. 자, 법적 규제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 규제가 많고 우리가 규제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금융 조건의 완화로서 금리가 인하돼야 수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공간 자원 배분, 교환, 가격 경성, 정보 제공, 양과 질 조정,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우리가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을 이제 배우기 전에 주택 절약 및 유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가볍게 본다면 유량 절약이라는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유량과 절약을 제가 이쪽에 사진을 했어요. 유량은 흐르는 자수 합니다.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우리가 이 플로우라고 얘기하고요. 플로우라고 얘기하고 절약이라는 것은 자, 일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일정 시점.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그럼 이거 스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자체가 수용 보면 되게 유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순이 사과를 100개 먹는다? 한 달인지 하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대한 유량에 대한 걸 명시해요. 자, 근데 절약이라는 자체는요. 자, 소득이라는 자체가 갑돌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갑돌이 1,000만 원이 그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주면은 쫓겨나죠. 월 1,000만 원 주면 좋아하고 하루에 1,000만 원 주면 완전 쓰러집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자체는 이 절약은 현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현재 얼마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이라는 자체는 얼마다라는 것은 절약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임대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수입도 자, 우리가 어때요? 1,000만 원 번다. 기간에 따라 틀리겠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달라요. 가치라고도 하고요. 자, 네 부동산 가격이 얼마니? 1년 동안의 5억이야 라고 하면 안 되죠. 1년 동안의 변동이 있죠. 지금 현재 5억이야.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100채가 지금 존재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게 재고거든요. 그럼 2019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지역에서 150채가 됐대요. 그러면은 2019년 12월 30일 날 됐다면 여기서 1년 동안 신규로 50채가 지어진 거죠. 그러면 절약이라는 재고라는 것은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 쓰고요. 자, 신규로 한다는 건 1년 동안 공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 이번 과정에서는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량은 물론 절약 개념까지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주택 절약은 제가 시점이고요. 시장에 존재하는 게 공급량이고 이 중에 보유하는 게 주택량이죠. 수량입니다. 자, 유량은 기간이에요. 공짜가 공급하고자 하는 게 유량이고 그 중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량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자, 절약이라는 건 기간, 시점이기 때문에 제일 잘 뜨는 게 자산, 인구, 재고, 가격, 가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유량은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수입들은 다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단기는 일정 시점에 주택 절약의 공급만 나타나고 장기는 유량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여가 현상도 우리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다. 그 다음에 주거 분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라는 건 이렇습니다. 자, 주택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를 한다. 주거 분리라는 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지더라. 이렇게 해서 가볍게만 입문 과정에서 가겠는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여가 과정, 여가의 필터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입문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죠.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 자, 주택시장의 필터링 현상 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순환한다. 그럼 주택은 항상 새 주택이만 아니라 노후화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반짝반짝 빛나서 새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자, 이건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이고요. 자, 얘는 이제 갑돌이가 거기 산다면 상위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상위 계층. 자, 근데 이 노후화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자, 그럼 얘가, 자, 요건 이제 저가주택이에요. 자, 이건 싸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낮은 하위 계층들이 이용하겠죠. 하위 계층.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합니다. 다시 순환을 하겠죠. 자, 그래서 들어보신다면요. 자, 고가가 저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고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계량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량 안 합니다. 그럼 얘가 얘한테 팔거든요. 자, 이걸 하향 여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래는 고도축이 있는데 저소득이 들어가죠. 침이라고 하고요. 바뀌는 걸 계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저소득층들이 아예 바뀌어버려서 못 사는 동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저가주택이 다시 계량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향으로 됩니다. 그럼 소득성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주거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입문 과정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볼게요. 자, 주택의 여가 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이라고 하고, 질적 변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 들어가는 걸 침입, 바뀌는 걸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한다. 자, 하향 여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위 계층이 가구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공가를 하위 계층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향 여가는 도덕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주택 여가 현상은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또 발생하고요. 또 공가라는 게 또 있어야지만 주택이 또 하향 여가의 또 주요한 요소가 되겠고, 또 공급도 늘어나요. 그 다음에 상향 여가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면서 재개발되죠. 소득이 증가해서 그 지역이 저가주택수요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주거 분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소층과 저소층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저가주택에 대한 하위 계층이 됐다는 것은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입니다. 재밌는 게. 자, 효율적 시장의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세요.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 이론은요, 주식시장에 따랐습니다. 주식은 정보가 사실은 아니든 굉장히 민감하죠. 부동산도 굉장히 정보가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들어선다. 그럼 내가 땅을 갖고 있다면, 자, 3년 후에 미래의 그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는 어떤 것만 염두에 체크하냐면요. 정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약성은 약하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정보까지만 얘기하고요. 중강성은 강성이 준합니다. 중강성은. 그래서 그건 현재까지 얘기하고요. 미래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죠. 강성은 강하다. 미래의 정보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험 정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기출문제가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까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굳이 제가 6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돈을 팔려고 하면 안 사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효율적 시장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좀 솔깃하죠. 현재 정보는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시장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강성은 이룰 수 없죠. 제가 시험지 유출해서 여러분한테 얼마씩 받는다면 저 잡혀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지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약성, 중강성, 강성 있죠. 박스를 보세요. 자, 이번 과정에서는요. 약성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자, 정상 이유는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고 초과는 더 초과해서 얻는 겁니다. 그럼 정상은 얻었고요. 초과는 과거 정보를 못 얻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 정보는 얻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입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며 보통 과거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는 정상을 얻고 초과는 얻지 못하지만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다까지만. 근데 강성은 이론이라 그랬죠. 강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성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는데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지만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간단하게 이제 재밌게 그냥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어떤 시장이냐? 자원이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인데요.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정상이유는 다 얻어가요. 정상이유는 얻는데 초과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초과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우리가 초과이윤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개발업자가 우리가 모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을 모든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을 이제 정보비용이라 한다면 정보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초과이윤도 1억을 벌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시장을 얘기를 해요. 투기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만 머리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 자, 정보비용, 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과 더 얻을 수 있는 정보 가치가 같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기본서에서 해드리고 하고, 자, 우리가 제2절 부동산 입지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입지론은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농업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차 산업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는 어떤 거냐만 이제 우리가 본다면요. 자, 1차 산업은 자, 농업입지론이에요.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튀년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지대론에서 또 후술 하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어보세요. 튀년은요, 농업입지론을 점검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안쪽 중심지를 집약적인 농업이라고 하고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을 해요. 그럼 안쪽 중심지로서 땅값이 비싸죠. 그럼 집약적이라는 것은 토지는 줄이고 자본과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집약적인 농업을 사고요.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나갈수록 지대가 좀 낮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차 시대예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아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나가면 수송비가 많아지고, 자,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돼요. 그럼 뭐예요? 수송비가 절약되는 것이 위치가 좋다. 그래서 보통 비옥도보다 이 수송비를 강조했다는 게 도시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과정에는 요것만. 자, 튀넨은요. 자, 우리가 튀넨 고립국 동그라미. 튀넨은 우리가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대와 수송비는 역비례다.
수송비 절약이 고치대만 가져가십시오.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 자, 그 다음에 공업입지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업입지론에 배버라는 학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걸 연결시키는 게 수송비가 영향을 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이.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용 이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 비용을 들자. 근데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수송비를 제일 강조합니다. 수송비를 적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비,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인건비를 최소화시키자. 이걸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장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집적력, 집적 이익은 최대로 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송비는요, 제품과 원료의 수송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송비는요, 무게가 적게 나가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됩니다. 이걸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3대 인자가 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에서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다. 그 중에서 2번 별표. 자, 그러면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고,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양가로 4번을 별표 쳐보세요. 자, 출제 빈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기반 분석.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을 공부합니다. 경제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기반 산업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대구는 섬유 산업이 특화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 하면 울산. 자, 거제소 하면 조선소가 우리가 거제도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요. 자, 이천시에 만약에 그 지역에 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죠.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이천시에 있었을 때와 없을 때가 굉장히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반도체는 이 지역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출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내다 파는 것을 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안쪽에 식당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요.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 뭐 노래방, 학원, 도서실, 영화관, 자, 쇼핑몰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럼 이 안에서 소비하는 시장을 우리가 비기반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기반이 비기반에 영향을 주죠. 그럼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입지계수예요. 자, 입지계수는 가볍게, 자, 우리가 항상 그 지역이 올라가고요. 전국이 내려갑니다. 그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에서 그 섬유산업이 20%다. 전국은 10%라면 당연히 2가 되니 1보다 크죠. 그럼 입지계수 LQ라는 게 만약에 1보다 크면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자급자족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1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자급자족이다.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계산은 제가 기본소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기반과 기반의 정의예요. 기반 산업은 지역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된 산업이고, 비기반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요. 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이 잘 되겠죠. 그럼 입지계수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어떻게 돼요? 산업의 산업적인 집중도에 의한 것이다. 그 입지계수는 그 지역 경제에 구성한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 그 지역이 올라가고 특정 산업의 섬유 산업의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전국이 특정 산업의 전국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 1보다 크면 기반, 작으면 비기반, 같으면 1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업입지론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그 다음에 입지계수까지 머릿속에 두시면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업입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